예,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 잘 되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소설쓴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930년대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하나인 지하련 소설가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또 당대의 비평들에서 굉장히 좀 소외시켰던 어떤 작품의 면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지하련 소설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임화 시인은 들어보셨나요? 임화 작가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둘이 부부예요. 그런데 임화 작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기를 카프의 그 공산주의 작가로 알려져 있고 또 월북을 해서 숙청당한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 작가의 부인인데 이제 임화의 부인으로만 계속 좀 줄곧 호명되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사실은 저는 여기서 비밀스럽게 드리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임화 작가의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읽혀지지 않았던 작품 이기 때문에 함께 두루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채양초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지금 그 단행본은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나온 지하련 최정희 선집 도정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도정이라는 소설도 지하련의 이제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 도정, 채양초 등의 단편 작품들과 또 당대 훌륭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었던 최정희 작가의 작품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 실려 있는 채양초라는 작품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면서 좀 당대 비평에 대해서도 조금 안 좋은 쓴소리를 좀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문예중앙이라는 잡지에 작년 2017년 봄호에 이 글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당시 그 잡지의 카테고리 주제가 고전 다시 읽기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입시문학을 통해서 읽어왔던 작품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입시문학을 통해서 접하지 못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이 작가들이 스스로 다시 발굴해서 읽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때 이 지하련 작가의 채양초라는 작품을 제가 다뤘었는데요. 당시에 발표했던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양초라는 작품은 이제 제목의 뜻은 고향에 내려간 쓴숙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어떤 작품인지 읽으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시절이라 하면 근대를 말하는 건데요. 한국 문학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등장하는 수사가 있다. 한국 사회에 속해 성장하며 입시 문학을 통해 그 시절 작품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매우 익숙할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 하층계급 서민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현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할 터인데 지식인 노동자는 좌절과 가난을 맞닥뜨리며 투철하게 고통받는다. 사실이 그러했으므로 또한 이런 사람도 있다. 1980년대 월북문학 해금 이후 명명된 것이겠으나 어떤 캐릭터는 사회주의 전향자라는 전형적 인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소설 채양초의 주인공 역시 그렇다. 지하련의 1941년 발표작 채양초는 삼위가 친가에 갈 때면 심지어 이웃 사람들까지 더할 수 없이 반가이 맞아주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초점화자인 삼위는 결핵을 앓아 고향에 내려가고 자신의 시댁이 그리 초라하지 않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기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어지는 문장은 그랬는데 이번엔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린 조카들까지 아주머니 하고는 그냥 말이 없을 정도다. 이다. 이 대목은 내게 지하련의 소설은 유머리스트의 소설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너무 앓는 사람으로 극진히 해주는 고마운 마음들이 도리어 자신을 중병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부연을 통해 짤막한 도입부에서 숨고를 틈 없이 인물 3위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친가의 반응이 부담스러워서 며칠 후 3위는 끝내 산홀이라는 동네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때야 비로소 등장한다. 도입부의 3위가 아니라 그녀가 산호리에 있는 오라버니, 얼굴이 하얀 오라버니라고 칭하는 오라버니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며 예의 사회주의 전향자이다. 그는 고향에서 농사짓는 일에 몰두하며 병에 걸린 여동생을 반겨 맞이한다. 또 하나의 주인공은 오라버니의 절친한 친구 테일이다. 두 인물이 한때 치열하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그로서 쟁투하였으나 이제는 이념적 전향을 했거나 그런 척을 하는 주인공들이다. 오라버니는 친구 테일을 사미에게 간접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를 자신의 비겁함을 확인시켜주는 대타자로 설명한다. 이때 오빠가 매우 과장해서 그를 칭찬하는 대목이 여럿 등장한다. 테일 군, 내가 요즘 아는 사람 중에선 제일 똑똑한 친구지. 역시 테일 군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자랑을 가졌으니까, 생명과 육체와 또 훌륭한 사나이라는 자랑을 가졌으니까. 그는 저와 상관되는 일체의 것을 자기 의지 아래 두고 싶은 야심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위해 조금도 비열하지 않고 아무것과도 배타하지 않는 이를테면 풍족한 성격일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격이란 본시 남성의 세계이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사나이의 세계란 가령 어떠한 사정이나 환경에서 패하는 경우라도 결코 비참한 형태는 아닐 거다. 이게 소설 속 본문에서 오라버니가 하는 대사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3위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본문 속 3위의 생각입니다. 처음 3위는 저보다 나이가 적을지도 모르고 또 남편과도 면식이 있다기에 제법 애기 어머니답게 의젓하게 대했었다. 그랬는데 무슨 자기보다는 나이 사뭇 어린 여학생을 대하듯 외람이 구는 폭이란 도무지 가당치도 않았다. 이 편을 힘껏 무시한 것과도 같은 또는 한껏 신뢰한 것도 같은 또 다르게는 무엇에 몹시 한거하는 것과도 같은 이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어느 것이로든 3위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좌우간 거슬렸다. 심지어 3위는 오라버니가 자신의 약점에 반발하여 테일을 과장스럽게 평가할 때마다 까닭없이 역해오기까지 하며 사나이니 생명이니 육체니 하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되풀이해 보았으나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여 오라버니에게 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꾸하는데 이때 오라버니의 말이 압권이다. 모르겠으면 알고 싶지 않니? 나는 이 소설을 꽤 여러 번 찾아 읽었고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다른 작가들의 소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평도 제법 찾아 읽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잠문 놀라고 만다. 몇 안 되는 비평에서 이 최양초의 오라버니와 테일은 앞서 말한 대로 그저 사회주의 전향자로서 깊은 고뇌에 시달리는 인물들이며 바라보는 시점에 초점하자 3위는 그들을 냉소하지만 연민하는 충실한 관찰자로 표현되어 있었다. 오라버니와 테일은 사회주의 전향자라는 프레임을 충족하는 주인공으로서 손색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프로필은 분명 그러하나 여기서 지켜보는 화자 3위가 단지 전향 사상가들의 현실을 안타까워 있다고만 결론 내리는 것은 온당한가? 이러한 대목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소설 속에서 오라버니와 테일이란 친구가 각자 자화상을 그려서 선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경으로 떠난다는 테일은 자신의 자화상을 오라버니에게 선물한다. 3위는 놀라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말한다. 오라버니 그 나은 참 잘 그리고 뭐고 무슨 사람들이 그렇대요. 이따금 오라버니들은 꼭 어린애 같아. 이에 대한 오라버니의 대답은 어린애? 그래 어린애지. 하지만 그 어린애라는 것이 또는 어리석다는 것이 이를테면 지극히 넓은 것, 완전히 풍족한 것과 통하는 것이라면 이런 건 다 너희들 작은 창조물들이 알 수는 없을 거다. 이런 말을 듣고 3위가 어쩐지 싫은 생각이 들고 오라버니에 대한 이상한 의심이 일종 야릇한 불쾌를 가져왔다고 일갈하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서로 오라버니와 테일이 각자 이제 동경으로 떠나기 전에 자화상을 그려 선물하는 장면을 보고 이 3위라는 화자가 약간 이상한 의심이 들었다. 그거는 약간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두 사람이 사실은
너무 친한 남성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사실은 연인 관계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속으로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당대 비평에서는 이 작품이 오라버니는 여전히 지식인의 고뇌를 체현하는 인물이고 3위는 충실한 관찰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작자로서의 작가 지하련은 아마도 평자들의 이러한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놓고 오라버니와 테이를 비웃고 그들의 남성 연대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데도 평자들은 사회주의 전향자의 고뇌에 운운하는 데서 그치리라 하여 오라버니가 이상하게 의심스럽고 어째 얼굴이 희고 몸이 갸냘픈 거라든지 손발이 이쁜 것까지 모두가 의심쩍었다라고까지 굉장히 짓궂게 부연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바로 그 테일이라는 인물이 낚시터에서 사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냐라고 집요하게 묻고 사미는 내심 비위가 상하지만 좋은 분이라고 대답해 주는데 끝내 염치 없고 무례한 질문도 분수가 있다고 논평하며 오라버니나 당신이나 같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질문에 오라버니나 당신이나 똑같아 보인다고 대답하며 이제 그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불어 중얼거린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그들을 타자화하는데 어째서 오라버니와 테일은 주인공의 위치를 잃지 않는 것일까? 이 작품에 얼마 없는 이 지하련이라는 작가도 월북 작가였기 때문에 평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 평론에서는 이 작품은 그 오라버니와 테일이라는 사회주의 전향자들을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그들의 어떤 고뇌와 좌절을 지켜보는 인물, 이 지켜보는 누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되었었는데 최근 2010년대 이후에 최근의 국문학 연구자들, 그러니까 최근 국문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라든지 그 학술 논문들을 통해서 지적되는 어떤 비평적 포인트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설 속에서 이 두 인물들을 바라보는 사미의 시선이 굉장히 그들을 조롱하고 있고 뭔가 너희 같은 어린애들은 알지 못해. 그 너희 같은 어린애들이라는 게 여성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 같은 작은 창조물들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사나이의 세계를 강조하고 이런 인물들을 좀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해석, 그런 토대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최근에 국문학 연구자들에게서는 소설 최양초의 남성연대의 폭로가 흥미롭게 지적되고 있다. 남성성의 형성을 위해 남성 연대 구조에서 순환의 기호가 된 여성 인물들이 가면 뒤에는 아무런 본질도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성이 지닌 여성성의 환상을 깨트리는 가면의 수행성을 실현한다거나 이 누이에게 물하된 여성성을 부과하는 등 여성을 팔루스로만 소유하는 남성 연대를 폭로한다. 라는 이게 근대 여성 소설의 수행성 연구라는 작업에서 지적된 것인데 이런 지적들이 최근 수행된 작업입니다. 1941년에 발표 당시에 이미 펼쳐진 장면들이었지만 그저 고뇌 이상으로 해석된 적은 없는 듯한 그런 장면들과 더불어서 백미라 평가할 만한 대목은 이런 장면입니다. 테일이 장차 사관학교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오라버니가 말하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전형자이기 때문에 사관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인 거죠. 말하자면 이 말의 3위는 사관학교는 좀 걸작인데요 라며 무심한 낯빛으로 짐짓 피식 웃으며 말한다. 근데 여기에 오라버니가 그런 태도가 하이칼라라는 거다. 모든 게 어떻게 그렇게 조소적이고 방관적일 수가 있니? 라고 까닭없이 벌컥하는데 사실 까닭이 없을 리가 없을 터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노이 동생에 대한 분노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위는 오라버니만 조소적이고 방관적일 수 있고 남은 그럴 거면 못 쓴다는 거죠 하면서 대들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데도 최양초는 3위가 끝내 인정하지 않는 그 오라버니들의 고뇌 서사로 외부에서 종종 평가되어 왔다. 작가의 이력과 더불어 최양초라는 제목 자체가 고향에서 겪은 일을 쓴 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주인공 3위의 이력은 작가 지하련의 이력과 매우 닮아있다.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마산 산홀이라는 지역은 그녀가 어린 시절에 머물렀던 곳이고
실제로 3명의 친오빠들이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개최 등 조직활동에 몸담았고 무엇보다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서기장이자 시인인 임화가 그녀의 남편이었다. 오빠들과 남편 모두 1930년대에 전향했는데 소설과 마찬가지로 지아련 자신이 1940년대 초반에 결핵에 걸려서 산후리로 내려가 요양했다. 이 사실들은 분명한 사실이건데 종종 누락되는 사실 또한 있다. 지아련 자신 역시 공산주의자 협의회 조직 활동에 가담해 구금당할 정도로 진성사회주의자였다는 사실, 혹은 그 자신이 실제로 앓았던 결핵이 남편 임화를 간호하다가 전염된 병이라는 사실. 지아련은 임화의 여자로서 호명되고 그 호명이 더욱 유명했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남성들을 조롱하고 남성 연대를 비웃는 그런 소설마저도 남편인 임화의 영향 아래 전향자의 고뇌를 지켜보는 소설로서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좀 흥미로운 것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지아련은 이미 알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아련 스스로 맨 얼굴이 훤히 비쳐 보이는 투명한 가면을 자처해서 썼던 것은 아니었을까. 다른 작품에서 결혼과 연애를 많이 다루는데요. 결혼과 연애를 다룬 지아련의 소설들에서는 여성들끼리 이제 아까 그 남성들끼리의 우정을 약간 섹슈얼리티적으로 해석한 게 있다고 했는데 다른 작품에서는 여성들 간의 섹슈얼리티가 교환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당대 비평에서는 그냥 바람기 있었던 임화라는 작가의 부인으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질투를 갖는다라고 흔히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비평과 해석과 그마저도 얼마 없는 비평들 속에서 작품의 가치가 많이 폄하되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최양초 말미에 떠나는 기차에서 3인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면서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똑똑하게 되자면 그 마음이 얼마나 해침을 입었을까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대목 역시 오라버니와 테일에 대한 사미의 조롱과 냉소를 무마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러한 해석도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아련은 이른바 6.25 이전 A급 월북 작가였음에도 어느 연구자의 표현대로 월북 작가도 아니고 여성 작가도 아닌 그저 1946년의 순간에 가능했던 해방기의 월북 여성 작가로서 한국 문학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그 월북문학 해금이라는 게 1980년대에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백석이라거나 이런 이제 월북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좀 교과서에 소개되고 연구가 많이 되었었죠. 그런데 당시 이제 A급 월북 작가들에 해당하는 이런 작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월북 작가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정희나 이런 작가들처럼 여성 작가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해방기의 순간에만 가능했던 월북 작가이자 여성 작가로만 존재했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문학사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소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저는 대학교 이제 문희상 작가를 나왔는데 문희상 작가에서 이제 한국문학사라는 그 대규모 수업을 4회에 걸쳐서 하는데 그 동안도 한 번도 지아련 작가의 작품을 다루거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더불어 밝히기를 나는 입시 문학의 나날들 속에서 단 한 번도 지아련의 이름을 접한 적이 없다. 대학에서는 거듭 한국문학사라는 대규모 수업을 들었는데 역시 그랬다. 지아련에 대한 평가를 찾다 보면 그녀의 작품이 사소설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여성의 자전적 글쓰기로 내면의 혼돈을 표현한다는 서술이 등장하곤 하는데 이 역시 임화의 동반자로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임화의 연구에서나 겨우 찾아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아련을 소설가로 등단을 하기 위해 당시에는 추천제도, 기성작가가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백철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 친구 부인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서정주는 그녀를 결혼 생활에 썩 만족하지 못하는 그냥 문단에서 인기 많은 예쁜 여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들 공이 자서전 같은 곳에서 임화의 안부를 전하러 왔다거나 편지를 전달하러 왔다 하는 식으로 이 지아련 작가를 심부름꾼처럼 묘사를 합니다. 지아련의 다른 소설인 도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때 굉장히 비판을 당시에는 많이 받았던 대목이 나와요. 1945년 8월 15일에
오금방송이라는 것이 일왕이 항복을 하는 오금방송이라는 것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조선인인 소년이 일왕의 항복 방송을 듣고 덴노헤이카도 불쌍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덴노헤이카는 이제 천황폐하라는 거죠. 덴노헤이카도 불쌍하다. 옆에 그 있던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람인데 뭐가 불쌍하냐라고 조선 소년에게 물었을 때 그래도 저렇게 사과를 항복을 하니까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때 김동리가 이토록 무책임한 여류 작가다 이런 식으로 운운을 합니다. 근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방향성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 소설에 등장하는 조선인 소년이 덴노헤이카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작가가 그렇다고 뭐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1차원적으로 어떤 그런 소년의 모습을 묘사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작품을 한국 작가가 조선 작가가 쓸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류 작가라는 말을 쓰면서 이토록 무책임한 여류 작가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최정희라는 작가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여류 작가라고 하면서 후려자기 작품은 아니다라고 굉장히 반박을 했던 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월북을 한 이후에 이마와 지아련이 이마가 이제 숙청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저 그 이마가 숙청을 당한 후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도시전설처럼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아련 작가의 도정이나 세양초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떤 비평이나 뭐 감상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녀가 이마의 부인으로서 이마가 숙청당한 이후에 평양 거리를 떠돌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한국의 시인들도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시를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평양을 돌아다니는 미친 여자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건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평양 거리를 누가 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어 왔던 작가인데 저는 이제 이런 평가와 해석들을 보면서 지아련이 끝내 그냥 이마 시인의 부인이었고 이마의 여자였기에 이 소설 속에 있는 인물들도 모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석이 되고 이를테면 최양초의 주인공 오라버니는 이 사람이 최양초라는 제목을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 고향에서 겪은 일을 쓴 글이라는 제목이니까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밝혔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친오빠들이 모두 이제 공산주의자였음에도 그 인물을 모두 이제 퉁쳐서 이마 작가일 것이다. 그 오라버니는 바로 그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불성실한 해석이 굉장히 간편하게 내려졌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적 동반자이고 이마 작가가 아마 공산주의 사상을 지아련에게 전파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글을 발표하는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일갈처럼 했냐면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을 뭐 오빠들을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 그 자신이 이제 구금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진성사회주의자였는데 그 남편한테서 그것을 굉장히 이식받았다고 하기에는 남편이 걸렸던 결핵을 전염받은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사실로 알려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설을 읽어보면 훌륭한 작품이고 그러니까 문장이라든지 문장이 담겨있는 유머라든지 당대의 상황을 굉장히 명칭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그저 어떤 누이로서 관찰자로서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간편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바탕에 이 사람의 사생활 그러니까 이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주의자 작가의 부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개입되어 있었음을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이야기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작가의 작업들을 읽어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이 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 네. 연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 지아련 작가에게만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다른 여류 작가들하고 그 당시에 여성 작가분들도 분명 그런 남성적인 시각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짊어지고 이런 작품 생활을 하셨을 텐데 굳이 지아련 작가에게만 주목을 하신 이유는 그분이 이마라는 건 사회주의 유명 소설가, 뭐 그분의 아내이셨던 그런 지점에 많이 좀 초점을 두고 그분을 선택을 하신 건지.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아련이라는 작가가 계속 그렇게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마의 부인이자 평양에서 이마가 수청당한 이후에 굉장히 미친 여자처럼 떠돌아다녔던 여자. 그래서 이제 시 중에서 요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시 중에서 실제로 이 지아련을 모델로 하고 있는 시들도 있어요. 그냥 서방님 하면서 울부짖고 다니는 여자. 이렇게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재현되기에는 이 사람은 문학사에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썼고 오히려 남편 이상으로 저는 되게 훌륭한 작품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존재로만 재현이 됐기 때문에 재조명을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제목이 더없이 투명한 가면 쓰기고 이게 최근 국문학 연구자들의 그 연구 작업으로부터 좀 영감을 얻어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읽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거칠었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최양초란 작품을 읽으면서 지아련 작가가 당대 비평가들의 어떤 관습을 몰랐을 리도 없고 이를테면 내가 오라버니와 테이를 등장시켜서 그들이 사회주의 전향자라는 걸 썼을 때 비평가들은 당연히 이들을 바라보는 어떤 인물, 이들의 고뇌를 충실하게 바라보고 재현해주는 어떤 여성 인물로서 이 3일을 해석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지아련 작가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면쓰기라고 한 것이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인물인 것처럼 그런 남성 인물들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또 굉장히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입장을 가진 인물을 자기가 수행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3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신의 실제 이력을 한 90% 빼닮은 굉장히 자신을 닮은 인물인데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함으로써 너희 비평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겠지.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대 비평학가 뭐 김동리라든지 백철이라든지 찾아봐도 그냥 그 이상의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소설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아까 말했듯이 저 오라버니들은 왜 저래? 라거나 사관학교에 들어간다니 무슨 소리야? 라거나 좀 진짜 역겹다 저런 것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에서 드러나는 실체와 비평에서 드러나는 해석은 굉장히 낙차가 크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짐작하는 것이지만 지아련 작가는 이제 그런 당대 평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정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도정이란 작품에서 8월 15일에 오금 방송을 듣다가 조선인 소년이 덴노이카도 불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장면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소설의 그 장면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본 무조건 항복한다라는 방송을 듣고 조선인 소년이 천황폐하도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 그렇게 말하는
일차원적으로 좀 반발심이 드는 반발심. 표현이긴 한데 네. 그게 그 상황에 그 시절에 그 소년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당시에 조선인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1차원적으로 정말 그 한국 시민 사상에 찌든 그런 아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인 감성 그대로 그렇게 우러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김동리가 이제 그 작품을 보고서 역시 여류 작가 무책임해서 저걸 저렇게 쓴다라고 이제 말 그대로 후려쳤다라는 거였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왜냐면 저도 그걸 해석하기에는 간편한 장면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그렇게 쓰는 것이 단순히 여류 작가여서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당대 1930, 40년대의 문단의 분위기라거나 비평을 하는 갈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를 좀 짐작해보고도 남을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제가 뒤에 이제 백철, 서정주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유명한 문인들이잖아요. 근데 내 친구 부인, 지하련 내 친구 부인. 그러니까 이후에도 평양에서 숙청당한 이후에 떠돌아다녔다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온 것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임화를 잘 이렇게 보필하는 심부름꾼이었고 임화의 원고라든지 편지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달해 오는 뭐 그런 여자였다. 근데 임화 작가가 아까 말한 듯이 바람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고 그래서 이 여자는 모종의 어떤 여자들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불행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이게 작품 외적인 평가예요. 되게 사적인 평가고 사생활이고 사생활 중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굉장히 루머에 가까운 것인데 그런 평가들로서 그 작가를 좀 이렇게 존재를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태양초나 도정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한국 문학사에 기록되어 있던 작품들을 보는 것과는 되게 다른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작품들이 있죠.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라든지 사회주의 전향자의 고뇌가 최근에는 많이 읽혀지기도 하는데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진짜 현대 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좀 컨템포러리한 그런 시선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라버니와 테일이 서로 굉장히 뭐 초상화를 그려 선물해주고 이러는 걸 그냥 나르시시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꼬집고 비웃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적인 작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그 지난 여름에 자유인문 캠프에서 네. 제목이 처음 여성 소설 읽기였나요? 네. 그 시리즈를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 거기서 소개되었던 작품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주시거나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작품도 그때 이제 커리큘럼 중에 하나였었는데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제가 했던 수업 중에 처음 여성소설 읽기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면서도 문학의 성별이 어쩌면 남성 아닐까? 그러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많고 남성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별이 남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평도 남성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남성 작가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당시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런저런 훌륭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추천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독서 목록을 좀 추천을 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때 이제 섹션을 나눠서 한국 근대문학 작품에는 제가 이 지하련의 작품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또 SF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SF라는 장르가 있는데 SF 장르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작가가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작가였어요. 옥타비아 버틀러의 블러드 차일드, 퀸 이런 소설들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작가는 이제 흑인 여성 작가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19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작품이 또 비평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비평과 흥행을 모두 사로잡았던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인데 SF를 주로 많이 읽으신다는 분들도 옥타비아 버틀러를 안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설들의 내용이 자신이 실제로 흑인 여성 작가라는 그 포지션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소설을 보면 노예제를 은유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이를테면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퀸이라는 장편 소설에서는 어떤 소녀가 시간 여행을 해서 19세기로 가요. 근데 이게 이제 SF적인 환상적인 설정 중에 하나죠. 19세기로 가는데 그곳은 아직 노예제가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소년을 만나는데, 어떤 남자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가 자신의 조상이었던 거예요. 이런 설정, 굉장히 어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환상적인 소설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런 작품을 쓴 작가이고, 제가 스릴러 그러니까 SF를 소개를 드렸고, 또 스릴러와 서스펜스 작품들도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이 주로 남성 작가들이 많이 쓴다고 여겨져 왔던 장르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소개를 발굴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우선 서스펜스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서스펜스 하면 떠오르는 작가가 계신가요? 그래, 아가사 크리스티. 여성 작가죠. 근데 아무튼 그 히치콕이라는 감독의 새라는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새가 막 이렇게 막 때려지어서 달라붙는 그 무서운 영화. 그 원작이 소설이에요. 히치콕의 영화 새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작은 소설인 데프니 듀 모리에라는 작가의 새라는 소설입니다. 네,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1920세기 초반에 굉장히 그런 영화 감독들이나 연극 연출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많이 받았던 레베카라는 작품, 뮤지컬이나 연극으로도 많이 리메이크된 레베카라는 작품의 원작 소설 레베카도 이 작가가 썼습니다. 데프니 듀 모리에라는 영국 작가이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단편소설이라 하면 굉장히 얇잖아요. 단편소설이라 하면 보통 장편소설이라고 할 때는 단행본 한 권 분량의 작품을 장편소설이라고 하는데, 짧은 단편소설은 이제 그 안에 8개 정도? 단행본 한 권에 8편 정도 단편이 실릴 정도로 굉장히 분량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분량 한 편을 한 권으로 내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베스트셀러를 거의 한 2년 넘게 독차지하고 있었던 작가가 있는데, 미국 작가인 길리언 플린이라는 작가거든요. 길리언 플린. 이 이름은 요즘에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또 원작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쓴 나는 언제나 옳다라는 소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흥행하고 단편 한 편으로 그냥 한 권짜리 책으로 나와서 그만큼 많이 팔렸던,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작가, 데프니 듀 모리에, 옥타비아 버틀러, 길리언 플린이라는 작가는 모두 이게 책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만드신 인기가 많은 작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근대소설이라고 해서 제가 지하련의 소설을 최한초와 도정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장르를 설정을 할 때 SF나 스릴러,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주로 남성 작가들이 많이 쓸 것이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한국의 이 근대 문학도 하나의 장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라는 장르가 있고, 한국 현대 문학과 다르게 한국의 근대 문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당연히 이제 여성 작가들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기도 하지만, 어떤 작품이 당대에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것이 후대에까지 남아서 고전으로 불려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당대에는 정말 지아련이나 최정희 같은 작가들은 인기가 있는 작가들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은 월북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묻힌 면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차라리 여성 작가로 호명이 되거나 월북 작가로 호명이 된 것이 아니라 1945년 이후에 월북을 했던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 사람은 배제의 어떤 그러니까 여성 작가라 살아남지 못했고 월북 작가라 살아남지 못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시를 할 때 봤던 문학 작품들이라거나 대학에서 교양 수업으로 배웠던 작품들 중에는 대부분 당대 비평이나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힘을 입어서 굉장히 그 큰 합의와 동의를 받고 현재 고전으로 살아남은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작품들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작품들이 어떤 이유로 배제가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 천황이 한국 방송을 하는 거를 네. 그 소년의 그거를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오라버니와 테일의 어떤 유사연애적인 관계를 네. 그러니까 그게 겨우 남성성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한 거를 관찰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자조적으로 좀 비웃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게 저는 어떤 남성성의 거대한 상징처럼 느껴지는데 예. 소년이라는 것이 어떤 식민지배 남성을 조그마한 소년으로 비례해놓고 큰 남성성이 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천황이라는 자체가 큰 남성성이라고 보는 해석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의 어떤 이제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침략이랑 워낙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석이 되어 왔을 때 말하자면 네, 그럼 큰 남성성, 큰 어떤 역사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남성성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식민지 소년은 그러면 이제 좀 어떤 식민지배 남성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남성 네. 그거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당하는 어떤 식민지의 남성들 아까 말한 그 오라버니와 테일도 그렇고 그 약간은 조소하는 마음이 거기에도 깃들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